네, 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TV입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젠슨항과의 회동에서 GPU 5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하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CS 시연 이슈로 또 상승을 했었던 이 당시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이랑 현대오토에버 전반적인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라서 주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비관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왜 현재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부침을 겪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기로 현대오토에버 주가 전망이 긍정적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다뤄볼 건데, 어차피 현재 주가에서 현대오토에버를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라면 단기 승부처로 판단하고 매수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 실적까지 포함해서 매출액은 일단 전년 대비해서 14.1% 정도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건 아직 이제 그 예상치로만 나와 있는 거고, OPM 같은 경우에 5.8% 정도 잡혔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실적은,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근데 이제 실적 자체의 기대감이 높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 이 시장이 이제 크게 이 상승할 때 현대오토웨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GPU 5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그 자체로 그냥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실적이 뭐 예상치 이상이 나올 거다, 현대차 그룹이 차를 잘 팔더라, 뭐 그런 이유가 부각됐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4분기 재무가 이제 확정되었을 때, 되려 이제 컨센서스 하회가 확정이 되면서 이 2월 달부터는 어떻게 보면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매도세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2월 6일, 2월 이제 9일 이렇게 보면은 하락 후 조정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 2월 25일에 다시 급등을 했지만 이제 이란발 사태로 지금 내려와서 2월 초기보다 주가 레벨이 좀 더 낮게 형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오토에버의 이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는 당장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의 주요 사업 부분을 좀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예상이 되실 겁니다. 우선 그 시스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SI 부분이 있는데, 모셔널 그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 ERP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대모비스 연구소 그 개발 환경 인프라 공급, 또 현대글로비스 그 포워딩 시스템 구축, 보통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진행하는 차세대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로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SI에서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를 통해서 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뭐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차세대
사업 로드맵이 구체적일수록 현대오토에버 일감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뭐 자동차도 자율차 뭐 그리고 이제 신기술 하면은 이제 신사업에서는 로봇 이런 것들이 차세대 사업으로 다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신사업일수록 현대오토웨버의 역할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아웃소싱인 이제 ITO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T 플랫폼을 구축하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그룹에 있는 것들을 뭐 이제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SI랑 이 ITO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다 성장세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4분기 이제 실적에서도 이 사업 두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IT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면은 아니 SI는 알겠는데 기업이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뭐 근데 IT 플랫폼은 뭘 구축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IT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통신이거든요. 그럼 데이터 통신은 뭐냐? 자율주행도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고 로봇도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뭐 안전이랑도 이제 직결되고 서비스의 만족도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 처리랑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거에 따라서 교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 카카오 앱이랑 뭐 티맵이랑 뭐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누군가 어떤 제품이 길을 더 빨리 알려준다면 모든 고객이 거기로 쏠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사업이 계속 차세대로 이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테스트 범주 내에서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테스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대폭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에서 자동차가 팔리기 전부터 먼저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는 자동차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상은 아니에요. 뭐 커넥티드 카라는 이야기를 2018년도, 17년도 때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상용화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못했지만 이제는 올해 말이면은 상용화가 된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더 주가에 낙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업부가 차량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뭐 두 대 세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하나 들어간다 보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좋은 실적의 배경이 자동차의 절대 판매 대수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는 환율과 그 다음에 고급 차량 판매가 이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 부분이 뭐 로열티가 뭐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SI랑 ITO 부분은 선빵을 했는데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오토에버를 이제 떠올리실 때는 요 두 개를 계속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ITO와 SI 2026년이랑 2029년까지 시간을 놓고 보면요.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차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을 계속 강화를 해가야 돼요.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이 초기 제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이제 시장의 선점과 침투를 위해서 경쟁 완성차 기업들과 각축전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동차 판매 대수에 비례하기보다는 되려 소프트웨어나 기술 개발 쪽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뭐 스마트폰 같은 이제 경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초기에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그 이미 완성된 제품에서의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보다도 바로 다음 세대의 폰을 빨리빨리 땡겨서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초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하드웨어의 발달보다는 소프트웨어 발달이 더 빠르게 일어날 거다. 그게 경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난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이 부문의 그 매출은 연간 평균적으로 18.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단계예요.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아니라 테스트 단계에서 18.5% 연평균 성장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본격화되고 경쟁 과열이 되면은 이게 기업 간의 완성차 간의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고 해서 현대 오토웨버의 이익이 줄진 않죠.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도 되려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의 하청 입장인 현대 오토웨버 입장에서는 일감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를 보시는 주주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완성차를 파는 현대 기아차가 뭐 그렇다고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좋은 건 맞는데 이게 팹을 보유한 기업과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업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팹, 공장이죠.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 공장 자체도 감가상각을 받기도 하고, 또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재고도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인텔,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이런 기업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훨씬 더 높은 이제 실적 대비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뭐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멀티플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기아랑 현대차가 뭐 앞으로 로봇을 하든 자율주행 차가 나오든 당연히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나 이런 걸 거론하면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공장보다는 기술, 플랫폼, 라이선스를 갖고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 조금 더 높은 고평가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현대 오토웨버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BD라고 할게요. 이거 너무 이렇게 길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 B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장과 그 다음에 본격적인 B2B 시장 침투, 이 두 개가 BD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근데 단순히 로봇의 제품을 양산한다고 해서 공장에서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봇이 동선도 짜야 되고
그리고 인제 공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의 수율이나 인제 뭐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로봇도 그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일이 로봇에 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팩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로봇과 일원화가 돼 있어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구축인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테슬라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현대차 그룹이 추구한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은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로봇이 이제 본격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B2B 시장은 반드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 기업은 생산 효율로서 로봇을 쓸 거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기술 설계 노하우가 핵심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듣고 아 이제 좋구나 그냥 사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현대차 그룹은 자 엔비디아의 3세대 GPU 블랙웰을 5만 장 정도 이제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떴잖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브 말고도 현대차를 보시면 주가가 매우 강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단순히 이게 자동차 판매 때문에 올라가거나 신차 기대감이 아니라 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보는 건 맞지만, 이때 이제 주가 상승을 만든 거는 관례적이고 관행적인 현대차 그룹의 사업 평가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GPU와 로봇, AI, 즉 이런 기술적인 인프라에 대한 구축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기아,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식으로 또 SL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쭉 나열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딱 연결시키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직접적이거든요. BD에 대한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뭐 상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아틀라스가 이제 뭐 상용화가 돼버린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상용화가 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스마트 팩토리도 뭐 로봇이 일단 그 제대로 생산이 돼야 스마트 팩토리랑 연동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먼저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협동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슈들이 다 잠재되어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게 소멸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한번 크게 주목을 받았다가 시장이 그걸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명분상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자연스럽다. 특히 이제 아틀라스의 그 CES 시연에서 BD는 원래 그 전까지는 주목을 못 받았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리레이팅이 되고 자금 수요를 받는 동안 아 보선 다이맥스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 1%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계속 그걸 벤치마크 해보신 분들도 잘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보선 다이내믹스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BD가 관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크대. 로봇 이 산업이 태동하고 나면 이 평가를 받았을 때 얘가 뭐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나 피규어 AI라는 이제 로봇 회사의 피규어나 이런 그 로봇이랑 비교하면 아틀라스가 너무 괜찮으니까, 너무 이제 기대값이 높으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못해도 뭐 100주도 될 수 있어. 뭐 64주에서 100주까지도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당장에 로봇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 너무 갑자기 이제 투자자들 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갑자기 들어올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려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나온 게 CES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 지분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보자 해서 테슬라랑 그 다음에 피규어 AI 뭐 그리고 이제 글로벌의 이제 로봇 회사들의 그 경쟁 업체들 있죠. 걔네들의 기업 가치 평가를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정도는 돼야지 적정해라고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이 지분 사슬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얘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야 돼 하면서 자금이 움직였던 거예요. 투자자들은. 근데 그게 초기에는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테마니까요. 그냥 매수세가 쏠렸으니까.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단순 이슈에 의해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시너지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IPO 기대감 이후에는 지분 가치가 추가적으로 부각되기보다는 실제 그 메인 기업이 상장이 돼버렸을 때 중복 상장, 중복 평가에 대한 우려로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뭐 정의선 회장 빼면은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글로비스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야 했거든요. 현대글로비스 한번 볼게요. 현대글로비스가 강했나요? 아니면 현대오토웨버가 강했나요? 현대오토웨버가 훨씬 더 강하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단순히 보선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에만 집중해서 보선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를 재평가해서 기업 가치에 반영하자 이 논리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되고 공급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딘가 이 투자 아이디어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과 미래 사업 가치에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업을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 그러면 PBR은 1배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PBR 1배 미만인 기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싼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PBR 1배 미만이었던 기업들은 보통 언제 올라갑니까?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뭐 택지 개발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자산 재평가라든가 이럴 때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다시 PBR 1배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바로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지분만 놓고 보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게 되면 사업적으로 미래에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에서 얘가 수혜를 봐. 이건 확실해. 그게 사실은 지분 가치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현대오토웨버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현대오토웨버의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확히는 현대오토웨버 주가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현대오토웨버 주가는 적정한가입니다. 일단 X예요. 여기 보시면 올해 54만 3천 원이었고 고점이,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종가는 42만 9,500원이에요. 넥스트.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현대오토웨버를 뭐 PER로 치면은 이 정도면 뭐 50배 넘어가요. 그것도 언제 기준이냐면 27년 기준. 네. 지금 보면 27년 예상치가 여기는 이제 3천억 정도 잡히는데, 11조 7,700억 나누기 3천억 이렇게 하면 39배 정도 나오죠. 근데 얘가 실제로 3천억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예상치는 자꾸 바뀌어요. 그 증권사에서 좀 불리한데 싶으면 더 낮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배가 됐는데 또 뭐 50만 원도 올라가면 금세 50배가 넘어가겠죠. 적정한가? 아니다. 부담이 있다. 분명한 건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그 주가가 단순히 엔비디아 블랙웰 5만 장 확보, 그리고 보선 다이내믹스를 통한 로봇신 사업 기대감, 이 두 개만으로 이 PER을 정당화할 수가 있냐? 아니다. 저는 분명 오늘 현대오토모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거라 했는데 이건 너무 부정적이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뒷부분 더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주목을 받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시장 유동성이 받쳐줄 때는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방어가 돼요. 왜냐면 어쨌든 누군가는 살 테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근데 시장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가 문제예요. 왜냐면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하게 되면 신규 매수자들도 줄어들게 되죠. 근데 시장이 엄청 뜨거웠던 때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적어버리면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그럼 주가가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죠. 바로 무너지진 않았겠지만 그때 시장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다른 기업들 주가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시장 그 일별 동향에서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첫 거래가 이제 3월 3일이었잖아요. 3월 3일, 3월 4일 때 지수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죠? 장대 음봉. 이때 거래대금을 보세요. 코스피 62조, 45조. 거래대금이 말라버린 상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지수가 52조, 62조 터질 때 거래대금이 한 5조, 6조로 줄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럼 회복이 빨랐을까요? 반등이 빨랐을까요? 그런 게 없었겠죠. 그 말은즉슨 지수가 회복을 못했을 것이고 반등도 빨리 못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들도 쉽게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3월 3일, 3월 4일 날이 피크였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했었죠.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거래대금이 다시 11조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0조대를 깨버리면 이제 시장이 암만 잘해봐야
소폭 반등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그래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 장세로 그냥 계속 지루하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죽어버린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부침, 정말 잘해봐야 그냥 주가를 유지하는 상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시청자들께서 판단할 몫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현재 시장만 놓고 보면 지금은 특히나 과잉 유동성 장세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던 주식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테마적이고 약간 이슈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뭐 이런 현대오토에버 같은 케이스가 시장 유동성이 이제 죽었을 때는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과잉 유동성이 되고 주가가 많이 뛰었던 요 구간대 모든 비중을 다 때려박으면 무조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너무 힘든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현대오토의 뭐 주가 전망이 부정적인가?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현대오토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현재 가치로는 적정하지 않은 주가다. 그래서 주가 조정에 대한 압박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근데 여전히 주가를 부양시킬 카드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유리한 포지션 구축을 언제 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불리하니까 안 좋은 거야가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 50만 원대까지 거기서 풀매수로 하면 불리할지 몰라도 어느 시점의 주가부터 포지션을 구축하면 유리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데서도 계속 접목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과거 주가로 회귀할 만큼 현재 뭐 실질적 성장을 못했는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니은 이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과거 주가로 돌아가기에 미래 가치에 의한 절대적인 주가의 저점 레벨은 절대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딱 정리하자면 현대오토에버가 현재 보선 다이내믹스를 통해 B2B 로봇 사업에 실패를 해야 되고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사업도 실패를 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과거 주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주가 자체의 절대 저점은 높아졌다. 연봉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25년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보세요. 19년도부터 계속 저점이 높아져 왔잖아요. 근데 20년도 저점을 깬 적이 없죠. 여기 20년도 저점 여기를 깬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때 22년, 23년, 24년에 저점을 깼어요. 근데 이제 25년도에 저점을 깰 일이 있는가 물어보면 이걸 깨려면 로봇 사업도 실패하고 자율주행 사업도 실패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이제 이 저점을 뭐 깰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레벨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에요. 2023년 7월에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진 주식이잖아요. 이런 배터리가 이제 당시에는 뭐 거래했던 시청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이미 2023년도 당시에 2030년
2035년까지의 기대 실적을 거론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30배, 40배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20년 저점까지 하면은 거의 뭐 40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면 당장 1년 뒤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업인데, 그리고 뭐 국제 정세도 지금 이란 사태 일주일 뒤도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섹터가 초과열 상태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들은 심각할 정도의 미래 가치를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 결과 23년 7월 26일 화려하게 꼭지를 만들고 그때 당일에만 배터리 섹터 전체에 진짜 10조에 육박하는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무너졌어요. 결과만 딱 보면은 배터리 주식들이 고점을 치고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끝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배터리 랠리가 발생한 이전에 주가까지 내려갔냐 이거예요. 25년도 최저점이 여기죠. 이때 최저점이 23년도 저점을 깼나요? 22년도 저점을 깼나요? 21년도 저점을 깼나요? 안 깼죠. 올라가 있죠. 레벨은 높아졌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의 과잉 상승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었든 아니면 주가가 그냥 한 15만 원대인 여기까지만 올라갔었다가 떨어졌다 한들 주가는 이보다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량 뭐 이런 사기꾼 기업이나 뭐 에디슨 EV 뭐 무슨 첨단 소재 이런 작전주 뭐 사기꾼들이 하는 뭐 세력주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장비 기업은 안 돼요. 장비 기업은 업종 특성상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깊은 다운 사이클 구간을 겪어서 주가 저점 레벨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보장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제 그 에코프로가 2023년에 이제 저점까지도 안 깨고 다시 반등했는데, 이 에코프로 외에 모든 배터리 기업이 다 레벨이 높아지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레벨이 높아진다라는 건요,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나서 시장이 무언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 저점보다는 더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사도 돼. 이게 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기업이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나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산업의 초기는 어떤 기업이 돈을 벌지, 어떤 기업이 뭐 시장을 선점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올라요. 웬만하면 다 오릅니다.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보이거든요. 이게 상상력으로만 자극받는 산업 초기랑 다르게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혀요. 그리고 고객사들이 어디 주문을 넣는지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산업이 본격화가 돼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때는 무조건 이겨서 더 커지는 놈,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놈, 그리고 도태돼서 죽는 놈, 이렇게 나뉘어요.
당연히 살아남아서 이겨서 더 크게 먹는 놈을 더 높이, 더 멀리 멀티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 점에서 현대오토에버를 한번 물어봅시다. 에코프로 그룹이 그 LNF랑 비교하면 LNF는 주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23년 저점도 깼고 22년도 저점도 깼고 21년도 저점도 깼어요. 왜 그래요? 에코프로랑 LNF 딱 놓고 보면 사업성으로 LNF 괜찮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LNF 주주들도 LNF 사업성 싫어가지고 오너 욕을 하는데요. 현대오토웨이브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 5년 뒤까지 한번 생각해보죠. 5년 뒤 현대오토웨이브에 대한 질문. 현대차그룹이 한국에서 도태될까? 1차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물론 KG 모빌리티 이런 기업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내밀면서 현대차 그룹을 압도해버린 모르겠는데 5년 안에는 어려워요. 그죠? 두 번째,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사업과 데이터 센터 사업을 5년 안에 철회할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얘네들의 그 미래 먹거리인데, 그죠? 3번.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을 접을 것인가? 5년 안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로봇은 미래 가치가 없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인가? 아니죠. 이건 현대오토웨이브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를 가지고 말했지만 이 저점 레벨이 절대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마지막에 살아남고 더 크게 이제 시장을 먹는 놈이 더 나중엔 높게 평가를 받는다 했죠.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사업과 산업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를 보면 에코프로나 배터리 사이클만큼 진짜 광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뭐 9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죠? 90% 가까이 여기서 쭉 빠졌는데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여기서 최고점 54만 3천 원에서 진짜 2025년 최저점까지 내려가면 한 80%가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겠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없다. 정말 그 최저점에서 82,500원에서 53만 6천원까지 많이 올라봐야 500%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던 요 시기부터 보면 해봐야 16만원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가까지 200% 올랐습니다.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전 그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주가가 적정하다, 무조건 싸다, 지금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가 맞는데 과거 배터리만큼의 그런 관계가 붙어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저점 레벨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따져봤으니까 현대오토의 뭐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모멘텀 여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저점 레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으면 미래사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의 그 방어선이 계속 높아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최고의 기업으로 남아있을 거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시장이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기업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주가 부양시킬 만한 모멘텀. 여기에 대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일정이 끝났는가? 당연히 아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속화를 위해서 TF 꾸리고 재무회계 쪽 인력 개편도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 모셔널 CCS 커넥티드 카 서비스 상용화가 아주 먼 미래의 일인가? X 올해 12월 라스베가스에서 상용화 예정이죠. 그러면 세 번째, 전 세계 AI 산업 성장기가 끝나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 평가는 보수적으로 바뀌었는가? X. 여전히 AI 패권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원인도 AI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오토에버는 흔하디 흔한 개잡주, 세력 급등주처럼 찌라시 뉴스들이 도배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요동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현대 오토에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매우 긴 시간을 통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모멘텀 이런 우려사항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한 상승기가 시장의 과잉 유동성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매수자들이 미리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도 주문을 내게 되면 주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즉, 현대 오토에버의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시장 거래 유동성 여건이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무엇보다도 시장 유동성 지속이 간절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또 한 꾸러미 던져볼게요. 현대 오토에버의 현재 주가 레벨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성장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단기간에 일어날 것인가? X. 이건 좀 뼈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단타로 들어왔다면. 근데 단타로 지금 현대 오토에버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최근 3, 4일 이내 현대 오토에버가 단기 급등할 거야 하면서 매수하신 분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 오토에버가 갑자기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은 대한민국에서도 시총 최상위 기업 중에 하나라서 기관들과 이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고 상당히 투명하게 그 실적 공개를 하는 만큼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이던스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 전담해서 분석하는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이던스는 특히나 신뢰도가 높은데 증권사들이 제시해 놓은 목표가 밴드가 좀 넓긴 한데 43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에요. 그 증권사 목표가 밴드. 이 밴드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초월할 만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다. 아시겠죠? 즉 현대오토에버의 사업 전개와 상관없이 현대오토에버가 시장이 부진하면 얼마든지 이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서 깰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증권사 목표가 밴드를 보수적으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나빠지면 내려가는 거죠. 30만 원 초중반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30만 원 초중반도 가능하다. 그런데 하지만 기관의 예상이 늘 정확도가 높냐? X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기관의 예상이 언제 많이 비껴나가냐? 그러니까 이런 이례적인 일이 종종 일어난다. 잠깐만, 이 이례적인이란 말과 종종 일어난다는 말이 호응이 적정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례적인 일이 진짜 종종 일어나요. 언제 좀 이게 자주 일어나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과거 지표들을 가지고 반복되는 걸 분석한 건 그래도 잘해요.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상하고 말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데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될 때 예상치가 좀 안 맞아요.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뭐 이거 개화됐을 때 그리고 K뷰티 최근에 삼양라면 열풍 엔터 기업들의 그 중화권 초기 진출 뭐 그리고 지금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거 터질 때는요 컨센서스를 늘 초과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과할 때는 기관 애널리스트들도 보수적으로 가치 평가합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얘네들도 갑자기 눈이 뒤집혀갖고 컨센서스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의 컨센서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꾸 재미없는 보수적인 전망치만 내면은 안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과열에 편승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보수적이었던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매우 관대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내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차 그룹의 경우 2026년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기관의 전망치 따라서 요 밴드 43만 원에서 56만 원 요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잡아놓고 이 아래 하단 43만 원 하단이었을 때가 진짜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43만 원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보수적인 가격은. 근데 이제 뭐 라스베거스에서 그 모셔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의 보수적 전망치 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K푸드, K뷰티, K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지난 2, 3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그 주가 부양이 되는 중에도 기관들의 그 전망치가 되려 못 따라왔어요, 실제 현실을. 그래서 기관들의 보수적 전망치만 맹신했던 투자자들은 더 높은 목표가에서 더 큰 수익을 취할 기회를 빨리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브 주주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대목이에요.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 도입이 되고, 이 시점부터는 빨리 팔면 안 돼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현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 찍히는데 긍정적이야. 절대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CCS 이제 그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기까지도 뭐 시간이 못해도 아직 9개월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봇, 이게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까지 이루어지려면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용화 되기 전까지 현대오토웨브도 돈을 많이 때려 넣어야 돼요. 연구개발비에 엄청 많이 때려 박아야 돼.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당장의 현실만 놓고 보면 당장 현금 유출되는 거고, 판관비 증가하는 거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게 자리를 잡으면 정말 크게 이익을 줄 건 맞는데, 단순히 로봇이 시장이 예상했던 엄청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낼 거라 지금 그걸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상용화도 한참 남았는데 그 대신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엔 올해 연말에 상용화가 되니까 그럼 팔리게 되면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를 장기적으로 긍정하는 주주가 해야 할 것. 뭐 크게 보면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주가는 비싸다. 뭐 하기 비싸냐면 몰빵하기 비싸다.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현대오토웨버 사업과 무관하게 시장이 약세가 되면 매도세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 할인이 발생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나 이런 각종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인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낮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몰빵하기에는 비싸다. 두 번째, 승부처가 있다. 근데 그것도 두 가지다. 여러분들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에 너무 이렇게 꽂힐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아틀라스가 뭐 시장 침투율을 높이고 중국제 로봇이나 테슬라, 뭐 피규어 AI와 같은 뭐 글로벌 빅테크의 휴머노이드 봇들이 민간 시장이나 B2B 시장에 침투하는 그 속도보다 아틀라스가 더 빠르면 됩니다. 그러면 승부 봐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그건 28년도나 가능해. 아틀라스는. 그죠? 근데 자율주행은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승부처가 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없었던 일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설령 조금 공격적으로 예상했다 해도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현대오토모티브의 지금 주가를 유지하게 만드는 데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부처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싼 주가의 시드가 확보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시드 머니가 들어가 있으면 주가가 좀 뻥 뛰어가지고 승부처다 하고 매수를 했을 때 비싸게 불타게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실 수는 있어도 싼 상태로 유리한 포지션을 보험을 깔아놨기 때문에 위에서 비중 베팅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밑에서 시드머니를 깔아놓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GPU 5만 장 어떻게 쓸 거야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엘 그 5만 장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뉴스는 좋은데 이걸 정확히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건지 아무도 아직 몰라요. 이 부분이 되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제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좀 타이핑이 좀 많이 어색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GPU 5만 장이 왜 싸게 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GPU 5만 장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5만 장과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뉴스가 나오면 바로 먼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사업에는 시간, 인력,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 하루아침에 툭딱 안 되네? 생각보다 별일이 없네? 이런 생각에 매도세가 나오면 이때를 활용해서 매도세가 나와서 싸지면 이때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제가 아까 승부처 전에 싸게 시드머니로 이제 투입해서 보험을 깔아놔야 된다 했잖아요. 이 보험을 깔아놓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현대오토모티브의 현재까지 상황과 주가를 바라보는 합리적 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슈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사업으로 놓고 보면 의미 없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세상에 없던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호재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 시장 매수를 직접 유인하는 미끼로는 커넥티드 카보다는 로봇이에요. 왜냐면 그 커넥티드 카는 2016년, 17년도에도 거론이 됐던 거라 갖고 되려 좀 단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유입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와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거래대금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는 것도 너무 식상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당장 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올해 상용화가 될 예정인 그 자율주행보다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를 좀 더 다룰 필요는 있다고 봐요. 26년 3월 19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웹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웹 세미나. 이걸 뭐 웨비나라고 하는데
그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기능을 주로 활용할 것이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요. 일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웹 세미나를 개최한 거는 투자자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1월, 2월에 거쳐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상장 절차를 준비하는 게 보이니까 그 인사 개편 이후의 후속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웹 세미나도 상장을 염두에 두고 그 기업의 인지도와 실제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한 약간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웹 세미나에서 강조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사업은 뭐 거의 비슷해요. 자동차랑. 그냥 제조업이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생산, 조립하는 사업이고 자동차의 구동장치처럼 뭐 핵심적인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가성비, 신뢰성 이런 것들까지 따져서 시장의 경쟁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게 로봇도 비슷하다. 네. 왜냐면 로봇도 액추에이터, 뭐 배터리, 그리고 이제 실용성이냐, 디자인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실용성에 집중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업 최대수의 기업은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웨어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에는 자동차에서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그 로봇에서는 배터리랑 액추에이터가 중요한데 현대그룹이 배터리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제 생산,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요. 액추에이터 하면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실용성이냐 디자인이냐 이 부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실용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했거든요. 일반 아이폰을 실용성만 좋게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 다 버려버리면 소비자들이 많이 날아가겠죠. 한마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에다 집중을 하겠다 했다는 것은 일반 민간 소비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들은 로봇과 같은 신설비를 쓸 때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스마트 팩토리화가 된 공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는 단순히 로봇만 있어서도 안 되고 스마트 팩토리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현대오토의 뭐가 SI 관제 역량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웹 세미나에서 거론된 기술적인 부분은 훨씬 더 장황하고 방대해요. 실제 전략 변화가 근데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큰 주기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요. 딱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 주가는 현재 목표 주가를 보수적이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50만 원에다가 저는 잡아둘 것 같아요. 먼저. 근데 50만 원에 잡아둔다 해서 지금 그보다 싸니까 몰빵 이건 안 돼요.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황 전개가 시간 흐름과 맞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목표가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주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고 뭐 로봇이든 커넥티드 카든 좌초가 돼버리면 주가 부침도 겪을 것이고 같은 시간 내 시장이 기대하는 목표 주가보다 더 하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현대 오토에버 뭐 이 가격이 모든 걸 다 때려박는 승부를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숨을 길게 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당장에 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실망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싸게 시드머니를 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긍정적인 미래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승부를 보면 된다.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도 최대한 차분하게 현대 오토에버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잠재적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림 설정은 제가 언제 영상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때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늦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